안녕. 오늘도 돌아온 지연쌤입니다. 천진에는 눈이 되게 많이 내린 것 같아. 어떻게 문구경은 잘 했는지 모르겠어. 여기도 그저께인가? 눈이 내리고 나서 지금은 조금 흐린 날씨이거든. 어찌됐든 간에 오늘도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영상을 킨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하고 싶네요.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요, 문장이랑 품사에 관련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해.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은 조금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문제들이었다면 오늘 풀 문제들은요, 조금 복잡하게 꼬여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조금 복잡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오늘도 같이 즐겁게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해볼까요? 오늘은 품사와 문장 성분과 관련된 조금 심화된 문제들을 풀어볼 거야. 한 6문제 정도 되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품사를 분류한 것이다.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복습 겸 앞에 나왔던 개념들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품사는 3가지의 종류로 나눠줄 수 있어서 기준을 가지고, 자, 요거는 뭐였어? 그렇지.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아이들은 불변어, 변하는 아이들은 과변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기능. 문장 속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체현 같은 경우에는 문장 속에서 그 몸의 중심, 그러니까 즉 문장에서 중심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수식원 같은 경우는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요. 독립어는 다른 문장 성분들과는 다르게 혼자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아이들 얘기하는 거고, 관계원 같은 경우에는 문장 속에서 관계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고, 용어는 서술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의미에 해당하는 거지. 의미를 기준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동사, 형용사 이렇게까지 나뉘어져 있었다. 여기에서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이 가변어는 용언밖에 없는데 그 관계연 중에서도 딱 하나 조사에서 서술격 조사 이다의 경우에는 가변어에 들어갔었다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은 불변어네. 불변어는 문장에서 쓰일 때 단어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불변어는 단어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아이들, 가변어는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 아이들. 자, 니은 보겠습니다. 대명사,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대신, 맞지? 그치? 대명사 같은 경우는 대신 나타나는 말이니까 맞는 거고요. 디귿, 관형사, 주로 용언 앞에 놓여 용언을 꾸며주는 말로 조사가 결합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조사가 결합하지 않는 건 맞아요. 관형사의 경우에. 근데 용언을 꾸며주는 게 아니지. 관형사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꾸며줍니까? 네, 체언 앞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고 부사 같은 경우에는 용언을 수식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 조사, 주로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특수한 의미를 덧붙이는 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맞는 내용인 거지.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거는 무슨 조사를 얘기하는 거냐면 격조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특수한 의미를 덧붙이는 거는 보조사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 아니면 도 이런 것들 있지. 은는 만도 같은 경우에 나는 너만 사랑할 거야. 나도 너를 사랑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만, 도, 밥은 먹었니? 라는 식으로 특수한 의미를 한정하거나 덧붙이는 역할을 하는 게 보조사의 역할입니다. 자, 마지막 5번 형용사에 대한 문제네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 그치? 성질, 상태 얘기 나오고 어미가 붙어 활용을 한다 라고 되어 있어. 맞는 내용인 거죠. 자, 성질이나 상태는 형용사인 거고 동사는 뭐야?
동작을 나타내는 말인 거지. 그래서 형용사와 동사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덧붙여 보자면 동사와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한다 했었지. 활용을 하는데 이 활용이라는 거는 무엇을 활용이라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먹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먹는 아니면 먹고 혹은 먹었다 혹은 먹니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활용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이때 어미가 붙는다라는 건 뭐였어?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변하지 않는 먹 같은 경우에는 간에 해당하는 거였고 이렇게 뒤에 붙어가지고 형태가 변하는 아이들 다는 고 어따니 이런 아이들은 전부 다 어미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하면 되겠어? 여기 3번 체크해주면 되겠죠?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기역 미음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요것이 보기 1이고 요것이 보기 2입니다. 자, 보기 1 볼게요. 품사와 문장 성분은 단어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품사는 선생님이 그냥 하나하나 낱개의 단어를 봐야 한다고 했었고 문장 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봐야 된다 했었잖아. 그럼 그 문장 봐봐. 민수 도시락 먹어 라는 문장에서 민수가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점에 주목해서 보면은 명사로 분류할 수 있고 민수가 문장에서 서술어 먹어가 나타나는 행위의 주체가 된다는 점, 즉 문장 전체에서 역할을 본다면 그것은 주어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같이 얘기했던 부분이야. 그래서 보기 2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너 여기서 뭐하니? 저 사람이 새치기를 했다. 철수는 마음씨가 정말 곱다라는 문장이 있어. 자, 그러면 1번 기역부터 보겠습니다. 기역은 품사로는 명사이고 문장 성분으로는 주어이다 했는데 이 너를 한번 보세요. 너를 보면 품사는 뭐가 돼, 얘들아? 그치. 요거는 명사가 아니고요. 대명사라고 해야지. 그래서 너는 뭔가를 지칭해서 대신해서 부르는 거기 때문에 대명사에 해당하는 거고요. 너뿐만 아니라 그라든지 그녀라든지 아니면은 나 혹은 뭐 당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대명사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장 성분으로 봤을 때 뭐 하니 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하다라는 서술어의 행위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는 얘는 주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답은 1번으로 골라놓고요. 2, 3, 4,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랑 다른 거니까 파란색. 자, 니은은 품사로서는 대명사이고 문장 성분으로는 목적어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니은은 뭐인데 이 뭐를 한번 보면은 이 뭐는 뭐냐면 얘들아 무어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너 무어라 하였느냐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무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뭐라는 건 무어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 여기서 뭐를 하는 거니? 너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거니? 라는 식으로 우리가 번역 바꿔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한 다음에 여기 뒤에 를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품사로는 대명사가 맞고요. 그 다음에 문장 성분으로도 목적어가 맞습니다. 자, 디귿은 품사로서는 관형사이고 문장 성분으로는 관형어이다 라고 되어 있어. 자, 보겠습니다. 품사로서는 관형사야. 저 사람이 새치기를 했다. 맞네요. 여기서는 지시관형사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지시관형사라는 게 있어. 지시관형사라는 거는 이, 그, 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시관형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아무것도 안 붙고 뒤에 바로 체언이 나와 이런 식으로.
뒤에 채연이 나오면 이거는 관형사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뒤에 뭐 조사 같은 게 나와, 예를 들어서 그것은 대명사가 돼. 이 대명사와 지시관형사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이유는요, 똑같이 이그저인데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가 가끔 어렵게 나오면 출제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지시관형사 같은 경우는 이그저가 나오고 뒤에 바로 이런 식으로 채연이 나와. 근데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채연이잖아. 대명사 자체가 채연이잖아. 근데 채연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조사가 결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조사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도 저도 다 좋아. 혹은 다 싫어 라고 했을 때 이, 저 뒤에 뭐가 붙어? 도라는 조사가 붙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에 쓰인 것들은 우리가 대명사다라고 보는 거지. 이해됐어? 말이 딴 말로 샜네. 다시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은 품사로서는 관형사이고 문장 성분으로서는 관형어이다. 맞죠? 관형사가 그대로 보통 관형어로 쓰이니까요. 두 개는 맞는 내용이고요. 리을 보겠습니다. 하다잖아. 그치? 품사로 볼 때 선생님이 기본형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했다는 우리가 하다로 바꾸어서 기본형으로 봐야 됩니다. 하다는 동사가 맞습니다. 문장 성분 전체로 봤을 때도 여기에는 서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술어 맞고요. 그 다음에 미음으로 넘어갑니다. 곱다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기본형? 얘는 그대로 그냥 기본형이 곱다네. 품사로서는 형용사이고 그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주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 맞고요. 문장 성분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서술하는 기능을 하니까 서술어 맞네요. 그래서 답은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우리가 앞에서 학습했던 내용에서 조금 더 완전 심화된 내용들이 조금 나올 거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보기에 가와 나의 밑줄 친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가부터 한번 볼게 얘들아. 가를 보면 인서가 피자를 먹어보았어. 재미있는 책을 읽고 싶어. 이런 식으로 얘들아. 동사, 즉 동사와 형용사 용언들이 두 개가 연달아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 크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용언, 보조용언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자, 보세요. 두 가지의 문장이 있어. 첫 번째는 밥을 먹어버렸다가 있고 두 번째는 밥을 먹고 잤다가 있어.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용언이 몇 개씩 나와 얘들아? 두 개씩 나오지. 이렇게 두 개씩 나오는데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무슨 조합이냐면 본용언에다가 뒤에다가 보조용언을 결합한 형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본용언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용언의 뜻을 가진 것들을 우리가 본용언이라고 부르고 보조용언 같은 경우에는 뒤에 뭔가 더해져서 그 용언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주는 걸 우리가 보조용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보조용언 같은 경우에는 본용언 뒤에 붙어서 뭔가 본용언의 뜻을 도와주는 용언이라고 보는 건데 여기 뒤에 나오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합인 거냐면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의 조합인 거야. 왜냐하면요, 먹어버렸다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동작상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장면을 떠올렸을 때 얘가 밥을 먹어서 버린 게 아니잖아. 그쵸? 밥을 먹고 버렸다라는 동작상이 또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밑에 거를 한번 보면 밥을 먹고 잤다라고 하면 용언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고 이 두 가지의 동작이 다 있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밥을 먹고 그 먹는 행위 들어가 있지 첫 번째. 두 번째로 자는 행위까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본용언과 본용언으로 보는 거고 위에 같은 경우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으로 보는 거야.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얘들아 인서가 피자를 먹어보았어 라고 하는 건 이 문장에 두 가지의 형태가 두 가지의 동작상이 들어있나? 먹고 그 피자를 보고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먹어봤다 한번 시음해봤어 먹어봤어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되겠어? 그렇지 보조 용언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재미있는 책을 읽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요것도 앞에 어떤 본용언의 뜻을 도와주는 용언이기 때문에 보조 용언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개념은 그렇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먹어는
본용언이고 먹고와 잤다도 다 본용언이고 본용언이라는 거는 뭔가 독자적으로 문장의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용언들을 얘기하는 거고 보조용언 같은 경우에는 본용언과 연결돼서 굉장히 의존적으로 쓰는 그런 의미를 보충하는 역할로 쓰는 것들을 우리가 보조용언이라고 한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걸로 넘어가서 보면요. 나에 나오는 것과 수를 보세요. 선생님이 원래는 강의 영상을 앞에 2개 정도 올렸잖아. 그때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나오는 거야. 여기에서 것과 수는 무엇이냐면요. 품사가 명사야. 명사긴 명사인데 명사 중에서도 의존명사라는 게 존재해요. 이 의존명사라는 거는 홀로 쓰이지 못하고 의존적으로 쓰이는데 누구한테 의존하냐면 관형어한테 의존해요. 그래서 마실 것, 올 수도 이런 식으로 앞에 꼭 관형어가 있어야 합니다. 홀로 쓰이지 못하고 관형어에 의존해서 쓰이는 것을 우리가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밑줄 친 단어들의 공통적으로 가진 특성은 뭐가 되겠어요? 어미가 결합할 수 있다? 이거는 가에만 해당하는 내용이지. 부사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또 마찬가지로 가에만 해당하는 거지. 그 다음에 문장 내의 다른 요소에 의존적이다. 요게 되겠지, 얘들아. 보조용언의 특징 중 하나가 본용언에 연결되어서 의존적으로 쓰이는 거라 그랬어.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의존명사도 이름부터가 의존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3번으로 골라주셔야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번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되는 내용은 총 2가지가 돼요. 첫 번째, 의존명사. 의존명사라는 거는 명사의 종류 중 하나고 혼자 쓰이지 못하는 명사를 의존명사라고 한다. 혼자 쓰이지 못하고 앞에 이런 식으로 뭔가 꾸며주는 말, 수식해주는 관형어가 필요하다라는 게 의존명사고요. 2번째로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개념을 이번에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본용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뭔가 본래의 뜻을, 중심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본용언이라고 부르고요. 보조용언 같은 경우에는 본용언과 연결돼서 의존적으로 쓰이는, 그리고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을 우리가 보조용언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관형사와 부사는 모두 다른 말을 꾸민다는 점에서 수식어으로 묶이지만, 자, 문제를 풀 때 얘들아, 단순히 문제 답을 맞추고 넘어가는 것들도 중요해, 물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문제 속에 나오는 정보를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관형사와 부사는 뭐예요? 다른 말을 꾸민다는 점, 그 다음에 수식어이라는 점 정리합시다. 어떤 품사의 말을 수식하는지, 즉 꾸미는지는 서로 다르다. 관형사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합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 즉 체연을 수식하고요. 부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 형용사, 즉 용언을 수식하거나 다른 부사를 수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관형사는 꾸밈을 받는 말 바로 앞에 위치해야 하지만 관형사 같은 경우는 꾸밈을 받는 말 바로 앞에 위치해야 돼. 근데 부사는 비교적 위치가 자유로운 편이다. 관형사에는 조사가 붙을 수 없는 반면 부사에는 조조사가 붙기도 하는 점 역시 다르다 해서 요 내용을 여러분 꼭 숙지해 두세요. 요 내용을 가지고 관형사와 부사의 특징을 정리해 놓고 공부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조사를 결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꾸미는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요런 내용들 있지, 그치? 이 문제를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위에 보기 1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보니 관형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군. 그치, 관형사는 명사 수식할 수 있잖아. 관형사는 뭘 수식하는데? 체연을 수식한다며. 그러니까 명사 수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우리 더욱 자주 만나자라고 했을 때 부사는 또 다른 부사를 꾸밀 수 있어요. 자주, 어떻게, 더욱, 자주 했으니까 맞고요. 디귿을 보니 관형사는 또 다른 관형사를 수식할 수 있군이라고 돼 있는데
문법상 얘들아, 관형사는 다른 관형사를 수식할 수 없어요. 관형사는 체험만 수식할 수 있어요. 즉 관형사가 꾸밀 수 있는 대상은 요거밖에 없는 거야. 명사, 대명사, 수사뿐인 거야. 이 체험만 꾸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저는 뭐를 꾸며주고 있느냐? 책을 꾸며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저 책이 누구의 것이지. 근데 그 책은 어떤 책이야? 새 책이라는 것 뿐인 거야, 얘들아. 그래서 저는 또 다른 관형사를 수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리을, 다행히 큰 실수는 하지 않았어. 부사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비교적 위치가 자유로운 편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위치가 자유롭기 때문에 옮겨도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요. 큰 실수는 다행히 하지 않았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을 보니 부사에는 보조사가 붙을 수 있군. 무척이라는 부사에다가요. 이나라는 보조사가 추가로 들어갔어요. 일단은 여기에서 큰 차이점 여기 나오는 거지. 그치? 여기에서 보면 관형사는 조사가 붙을 수 없다. 근데 부사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가 붙기도 한다. 요 차이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얘들아, 이번 문제는요, 결국에는 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서술어 자릿수라는 게 있거든. 서술어 자릿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서술어 자릿수라는 건 뭐냐면, 문장 속에서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의 개수, 문장 성분의 개수를 우리가 서술어 자릿수라고 해요. 그래서 문장 속에서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그거의 개수를 우리가 서술어 자릿수라고 하고요. 서술어 자릿수의 경우에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이렇게 세 가지가 다야. 자,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예쁘다라는 서술어가 있어. 그러면 예쁘다. 그냥 예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문장 앞에 뭐가 필요로 해요? 누가 라는 게 필요한 거지. 예쁘다 말고 누가 예쁘다 인지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볼게요. 좋아한다 라는 서술어를 한번 볼게. 좋아한다 라는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해. 첫 번째 누가, 그 다음에 누구를 이라는 식으로 두 가지의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요. 주셨다를 한번 볼게. 이번에는 주셨다. 주셨다라는 서술어를 보면 즉 주다지. 그치? 얘는 주다. 주다라는 서술어를 보면 누가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지가 필요해.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그다음에 무엇을 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문장을 다시 한번 보면요, 얘들아. 요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면 좋겠어? 누가 영희가 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뭐가 필요로 하는 거야? 주어를 필요로 하는 앤 거고, 좋아한다 같은 경우에는 영희가 철수를 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어와 목적어가 필요한 서술어라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선생님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뭘 줬을까? 사랑을 주셨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같은 경우에는 뭐뭐뭐가 필요한 거야, 얘들아. 주어와 누구누구에게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부사어라고 했었죠. 부사어, 그 다음에 사랑을 목적어.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한 서술어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몇 개를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요. 이런 식으로 주어 하나는 한 자리 서술어, 주어 목적어 같은 경우는 두 개니까 두 자리 서술어, 그다음에 주어 부사어 목적어는 세 개를 필요로 하니까 세 자리 서술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술어 자릿수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솔직히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요. 서술어 자릿수 같은 경우에는 서술어 자릿수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 서술어가 몇 자리 서술어인지 대충 기억해 놓는 것을 추천하는 편이야. 왜냐하면 이걸 문제로 보면 얘들아, 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볼게요. 아이가 작은 침대에서 쌕쌕 잔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거는 얘들아 이 문장에서
필요로 한다라는 건 문법적으로야. 의미는 변화돼 문법적으로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누가라고만 질문을 던지면 돼. 사실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자는지는 이 문장이 성립되는데 필요한 건 아니야. 문장의 의미를 표현해 주는 것 뿐인 거지. 그래서 이 자다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 서술어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삼다 볼게요. 삼다는요. 누가 누구를 무엇으로 삼았는지가 필요하겠지. 그치? 그래서 누가 무엇을 누구로.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두 자리에 깜짝 놀래.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되겠지. 세 개가. 그렇지? 요거는 세 개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디귿에서 서술어 떼우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은 두 개이다. 떼웠다. 민수가 뭐를 떼웠는지. 그치? 민수가 뭐를 떼웠는지가 필요하니까 떼우다는 두 자리 서술어가 맞고요. 뛰어놀다. 누가 뛰어놀았는지 해서 한 자리 서술어. 기다리다는 누가 무엇을 기다렸는지 해서 두 자리 서술어. 그래서 답은 여러분 2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세 개가 들어가줘야 된다. 때 3달을 한번 보면 누가 누구를 무엇으로 삼았는지 해서 이 서술어를 제외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개의 문장 성분이 필요로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3단은 세 자리 서술어가 되겠습니다.